낡은 책들이 뿜어내는 특유의 종이 냄새와 희미한 먼지 향이 공기 중에 가라앉아 있던 오후였다. 이수진은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삐져나온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익숙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동네 도서관. 이곳은 지난 5년간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은성그룹의 최연소 전략기획팀장이었던 그녀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화려한 오피스룩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 대신 낡은 스니커즈가 내는 조용한 발소리만이 그녀를 따랐다. 수진의 삶은 조용했고 평온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처럼 그녀는 그 평온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해야만 했다. 매일 아침 아들 리오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도서관으로 출근해 책들과 씨름하다. 저녁이면 다시 아들과 함께 단출한 저녁 식사를 하는 일상. 그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 애썼다. 잊었다고 믿었다. 수진 씨, 이제 퇴근 안 해요. 벌써 시간 다 됐는데. 카운터에 앉아있던 중년의 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수진은 창밖을 보았다. 어느새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 책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관장님. 그녀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았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경제경영 코너에 꽂혔다. 그곳에는 은성그룹 강민혁 회장의 얼굴이 담긴 신간이 보란듯이 전시되어 있었다. 혁신의 리더십이라는 거창한 제목 아래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5년 전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수진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아직도 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와닿았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낡은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었다. 저녁 창거리를 담은 비닐봉지가 손에서 달그락거렸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삶,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다. 아니, 빼앗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작은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 PC에 몰두하고 있는 아들 리오의 뒷모습이 보였다. 6살. 하지만 리오는 평범한 6살 아이가 아니었다. 리오, 엄마 왔어. 수진의 목소리에 리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검고 깊은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그 눈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지성과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엄마. 오늘은 평소보다 13분 늦으셨네요. 리오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가득했다. 양자역학에 관한 논문이었다. 수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 정리할 책이 좀 많아서. 우리 아들 저녁 먹기 전에 또 어려운 공부하고 있었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켄 윌버의 통합이론은 흥미롭지만 몇 가지 논리적 비약이 보여요. 수진은 아들의 말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리오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 생후 6개월의 문장을 말했고 3살의 미적분을 풀었다. 의사는 아이의 IQ가 최소 300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측정 불가 판정이었다. 신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대신 세상에 없는 보물을 선물한 것이라고 수진은 생각했다. 리오는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리오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했다.
친구들과 블록 쌓기를 했는데 자기가 설계한 다리가 가장 튼튼했다는 이야기, 선생님이 읽어준 동화책의 결말이 비현실적이었다는 비평까지. 수지는 아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며 따뜻한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았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다. 식사를 마치고 리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5년 전 그날 밤, 은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던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사업 프로젝트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던 기쁨의 순간. 그리고 축하주를 건네던 강민혁의 부드러운 미소.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총애하던 상사이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던 남자였다. 그날 밤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흥분과 와인에 취해 수지는 실수를 저질렀다. 단 한 번의 실수.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젯밤의 부드러움 대신 경멸과 냉담함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준비했던 신사업 프로젝트는 강민혁의 개인적인 성과로 둔갑했고 그녀의 이름은 은성그룹의 역사에서 깨끗하게 지워졌다. 저항하려 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 개인은 무력했다. 그녀는 협박과 회유 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직후였다. 후, 수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흐르는 물에 손을 씻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 와서 분노하고 슬퍼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리오가 있었다. 그 시간 리오의 방에서는 희미한 키보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리오는 엄마의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얼마 전부터 그는 이 낡은 기계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최신형 태블릿 PC와는 다른 구시대의 아날로그적 감성과 복잡한 내부 구조가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코딩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조용히 실행시키고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엄마가 과거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떤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겼는지 궁금했을 뿐이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몇 분 뒤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리오는 복구된 파일 목록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대부분은 평범한 업무 문서와 보고서들이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임시 저장이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에 멈췄다. 파일 확장자는 없었고 생성 날짜는 5년 전 그날이었다. 리오는 망설임 없이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 텍스트가 나타났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내려다만 격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 형식의 글이었다. 강민혁 대표님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 제가 회사에 바친 열정과 노력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룻밤의 실수가 당신의 비열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룻밤의 도구가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갈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아끼던 프로젝트 제네시스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내쫓는 것이 당신이 말하던 혁신이고 미래입니까? 리오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어린아이의 지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문장 전체에 흐르는 분노와 절망 배신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편지는 더욱 격정적인 어조로 이어졌다. 당신은 두렵겠지요. 당신의 무능함과 추악한 비밀을 알고 있는 제가 곁에 있는 것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짓밟아야만 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발신되지 못한 분노의 외침이었다. 리오의 작은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엄마. 자신의 엄마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다. 항상 다정하고 온화하기만 했던 엄마의 모습 뒤에 이런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는 다른 복구된 파일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공식적인 해고 통지서 이메일. 발신인은 강민혁, 수신인은 이수진. 회사 기밀 유출 및 직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 해고라는 차가운 제목 아래 그녀의 모든 공적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첨부 파일에는 조작된 증거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리오의 얼굴에서 아이 특유의 순수함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백 수천 개의 정보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왜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고 이런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는지, 왜 가끔씩 밤에 잠 못 이루고 홀로 한숨을 쉬었는지, 왜 은성그룹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지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거실에서는 수진이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다. 지친 하루를 마감하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다. 리오는 방문 틈으로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여리고 약해 보이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하게 자신을 지켜준 사람. 그런 엄마의 인생을 망가뜨린 자를 그는 용서할 수 없었다. 리오의 검은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가 생애 처음으로 복수라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완벽한 논리,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실행 계획에 기반한 것이었다. 강민혁, 은성그룹 회장,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 리오는 태블릿 PC를 들어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기사와 사진, 그의 화려한 이력과 성공 신화. 사람들은 그를 혁신의 아이콘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리오의 눈에는 그저 추악한 범죄자로 보일 뿐이었다. 정의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리오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를 위한 정의는 바로 자신이 쟁취해야만 했다. 리오의 작은 손이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 순간 5살 소년의 방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5년간의 평화는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리오의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하나는 엄마와 함께하는 평온한 일상의 세계, 다른 하나는 오직 그만이 아는 차가운 복수의 세계였다. 6살 아이의 작은 어깨에 감당하기 힘든 비밀이었지만 리오는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두 세계의 균형을 유지했다. 유치원에서는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은성그룹의 거대한 데이터 요새를 공략할 전략을 짜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의 작은 방은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이수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리오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 앞에 앉았다. 화면의 푸른빛이 어린아이의 진지한 얼굴을 비췄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5년 전 엄마에게 씌워진 누명의 실체를 밝히고 강민혁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는 것. 하지만 은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었다. 정면으로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리오는 무모한 공격 대신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먼저 은성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자회사들의 웹사이트 수십 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지나칠 평범한 웹페이지들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긴 지도로 보였다. 그는 웹사이트들의 소스코드 개발자 주석, 심지어는 이미지 파일의 메타데이터까지 샅샅이 훑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그는 은성그룹이 몇 년 전 인수한 작은 물류 자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아주 오래된 관리자 접속 페이지의 흔적을 발견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말 그대로 유령의 문이었다. 리오는 곧바로 가상 사설망을 구축했다. 그의 신호는 아이슬란드의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브라질, 에스토니아, 대만을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복잡한 경로를 그리도록 설계되었다. 그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준비를 마친 리오는 유령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예상대로 보안은 허술했다. 몇 번의 간단한 스크립트 주입 공격으로 그는 시스템의 가장 낮은 단계의 접근 권한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회사에 공개된 재무제표나 내부 직원용 공지사항 같은 기초적인 자료들 뿐이었다. 하지만 리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노다지를 발견한 광부처럼 흥분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은성그룹 재무보고서를 모두 다운로드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였다. 리오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설계한 AI 알고리즘을 가동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 하나, 데이터의 불일치성 및 통계적 이상점 탐색이었다.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수지는 아들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리오는 말이 줄었고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이 늘었다. 예전에는 우주나 공룡에 대해 쉴 새 없이 질문하던 아이가 이제는 가끔씩 엄마 유령회사가 뭐예요? 라거나 차명계좌는 어떻게 만들어요? 같은 섬뜩한 질문을 던졌다. 수지는 아들이 인터넷에서 어울리지 않는 정보를 접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리오, 요즘 무슨 힘든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줄래?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아들의 방에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오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이 띄워져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들어오기 불과 몇 초 전까지 그 화면에는 은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다. 리오의 완벽한 연기였지만 수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천재성이 아이를 외롭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평범한 아이들처럼 뛰어놀게 해주지 못한 자신의 탓은 아닌지 자책했다. 며칠 뒤 리오의 분석 프로그램이 마침내 첫 번째 결과를 내놓았다. 화면에 붉은색 경고 표시와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명이 떠올랐다. 프로젝트 제네시스. 5년 전. 예산 대비 최종 집행 비용 34% 초과. 자금 사용 내역 불투명. 관련 하청업체 10곳 프로젝트 종료 후 3개월 내 모두 폐업 처리됨. 통계적 유의성 Nity 9.8%. 프로젝트 제네시스. 수진의 마지막 프로젝트였다. 리오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엄마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프로젝트. 그는 떨리는 손으로 관련 데이터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가 찾아낸 7개의 하청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이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었지만 사무실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대표이사의 이름은 모두 도용된 신분이었다.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전체 예산 중 무려 1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이 유령 회사들로 흘러 들어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행선지를 추적하던 리오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스위스의 한 비밀 금고. 그 금고의 소유주 이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이니셜은 분명했다. KMH, 강민혁이었다. 리오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엄마의 프로젝트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엄마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은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날 밤 수지는 잠결에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리오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살짝 열자 달빛 아래에서 작은 아이가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고 있었다. 리오, 왜 그래? 무서운 꿈 꿨어. 수진이 다가가 등을 토닥이자 리오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진은 아들을 품에 꼭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그저 악몽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리오가 흘린 눈물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공감과 범죄자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부터 리오의 작전은 더욱 대담하고 치밀해졌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데이터 수집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은성그룹 내부 통신망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접근 권한이 필요했다. 리오는 강민혁의 비서실장인 최진규 상무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다. 그는 최 상무의 개인 이메일과 SNS 계정을 분석해 그의 취미 자주 가는 식당, 심지어는 그가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 앱의 종류까지 파악했다. 그리고는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피싱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최 상무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골프 동호회 사이트를 똑같이 복제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회원 정보 업데이트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동호회 운영자가 보낸 것처럼 위장한 이메일을 최 상무에게 발송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이메일을 열어본 최 상무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그 정보는 즉시 리오의 서버로 전송되었다. 사람들은 보통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리오의 예상은 적중했다. 최 상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리오는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 손쉽게 최 상무의 은성그룹 내부 계정에 로그인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은성그룹의 내부, 이메일 전자, 결제 시스템 회의록 등 민감한 정보들이 리오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거대한 범죄의 증거들이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리오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필요한 파일들만 암호화하여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했다. 강민혁이 주재했던 비밀회의의 녹음 파일, 유령 회사들과 맺은 이면 계약서, 심지어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거실에서 책을 읽다 무심코 리오의 방을 보았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노트북 화면의 빛이 새어나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리오의 노트북 화면에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은성그룹의 내부 결제 시스템 화면이 떠 있었다. 화면 상단에는 최진규 상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수진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리오, 이게 뭐니?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인기척에 놀란 리오가 황급히 화면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다. 엄마한테 설명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들이 단순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위험한 불장난 아니 그 이상이었다. 리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엄마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 앞에서 수진은 오히려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리오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엄마도 알아야만 했다. 그가 시작한 이 전쟁의 의미를. 리오의 방 안작은 공간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수진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정의라는 단어의 무게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앳된 얼굴의 6살 아들이었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는 수많은 전투를 치른 노련한 전략가와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니, 리오? 수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리오는 닫았던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난 몇 주간 발견한 것들을 엄마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해킹 과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생략했다. 오직 결과물, 즉 차갑고 명백한 사실들만을 나열했다. 첫 번째 파일은 5년 전 수진이 쓰다 말았던 사직서 초안이었다. 강민혁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날것 그대로 담겨있는 문장들. 수진은 자신이 저런 글을 썼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두 번째는 조작된 증거와 함께 날아온 공식 해고 통지서였다. 산업 스파이라는 붉은 낙인. 마지막으로 리오가 시각적으로 재구성한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비자금 흐름도였다. 수많은 화살표가 결국 KMH라는 이니셜이 적힌 스위스의 검은 금고를 향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니?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강민혁은 엄마의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엄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리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수진에 잊고 있던 상처를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아들의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이 평온한 삶에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태로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리오가 보여준 증거들은 그녀를 5년 전 그 끔찍했던 시간 속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연 회장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은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클래식 선율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날 이수진은 세상의 주인공이었다. 그녀가 기획하고 총괄한 미래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프로젝트 제네시스가 바로 전날 이사회에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팀장 정말 대단해. 자네가 우리 회사의 미래야. 선배와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옅은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수줍지만 자신감 있는 미소로 화답했다. 입사 7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오직 실력 하나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녀에게 쏟아지는 찬사는 달콤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민혁 대표가 있었다. 역시 이수진 팀장이군.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어.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샴페인 잔을 건넸다. 재벌 3세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았고 언제나 실력 있는 인재를 우대했다. 적어도 그때까지 수진은 그렇게 믿었다. 그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민혁은 그녀를 조용한 테라스로 이끌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수진 씨, 사실 오늘 이사회에서 반대가 심했어. 하지만 내가 강력하게 밀어붙였지.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녀의 열정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처음으로 상사가 아닌 한 남자로서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 성공에 대한 흥분과 와인, 그리고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남자의 부드러운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어떻게 호텔 스위트룸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희미했다. 그녀는 그저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를 기다린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강민혁은 이미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있었다. 밤사이 그녀를 바라보던 뜨거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무관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어나면 조용히 나가도록 해. 비서에게 따로 연락할 테니. 그것이 그가 던진 첫마디였다. 수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설마
이 일로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 팀장 일 잘하는 건 좋은데 가끔 주제를 모르는 게 흠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경멸이 담긴 그의 눈빛. 수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성공을 위해 몸을 던진 여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회사로 복귀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지옥이었다. 어디선가부터 추잡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강 대표를 유혹해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이야기였다. 동료들의 시선은 동경에서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감사팀에 불려갔다. 죄목은 회사 기밀 유출.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넘기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이었다. 그들이 내민 증거는 조작되어 있었다. 그녀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이메일 그녀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강민혁은 그녀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결국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모든 것을 시인하고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그녀는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이를 위해 그녀는 후자를 택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은성그룹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엄마 괜찮아요. 리오의 목소리가 수진을 지독한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냈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리오, 이 파일들 전부 지워버려. 당장.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엄마, 지우라고 했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강민혁이 어떤 사람인지 넌 몰라.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야. 만약 이 사실을 들키기라도 하면 우린 끝장이야. 너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 수진은 아들의 어깨를 잡고 애원했다. 5년간 힘들게 지켜온 평화였다. 비록 남루하고 초라할지라도 아들과 함께하는 이 삶이 복수 따위보다 훨씬 소중했다. 그녀는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리오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엄마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였다. 엄마, 도망치는 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건 그냥 고통을 외면하는 것뿐이에요. 리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난 5년간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끔 밤에 잠 못 들고 한숨 쉬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은성그룹 뉴스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지는 것도요. 엄마는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범죄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피해자는 숨어 살아야 하는 게 옳은 세상이에요. 엄마는 저한테 항상 정직하고 용감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논리는 너무나도 명확했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녀의 두려움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위험한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보안 조치를 해뒀어요. 리오는 자신이 어떻게 IP를 우회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했는지, 절대 추적당하지 않을 가상의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수진은 아들의 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아이의 컴퓨터 놀이가 아닌 전문가 수준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수진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20대의 이수진. 그녀는 리오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도망쳐왔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5년간 억눌려왔던 분노이자 되찾고 싶은 명예였으며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은 용기였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리오의 옆에 나란히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분석과 차가운 승부욕으로 빛나는 은성그룹의 최연소 전략기획팀장 이수진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비자금 흐름돼 나타난 여러 개의 이름들을 훑어보았다. 그러다 한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박동훈, 이 사람 그때 재무팀 부장이었어. 나한테 작은 빚을 진 게 있는데. 수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5년 만에 되찾은 전사의 미소였다. 아마도 시작은 이 사람부터 해야 할 것 같구나. 그 순간 도망자였던 엄마와 복수를 꿈꾸던 아들은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었다. 거대한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싸움. 그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이수진의 작은 아파트는 모자의 결심과 함께 거대한 체스판으로 변모했다. 수진은 5년간 잠자고 있던 전략가로서의 본능을 남김없이 깨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리오는 엄마의 전략을 현실로 구현할 기술적 집행관이었다. 모자는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첫 번째 수를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지를 논의했다. 경찰이나 검찰에 바로 가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펼쳐놓은 은성그룹의 지배 구조도를 날카로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대부분 디지털 파일이야. 강민혁은 얼마든지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어. 그의 법무팀은 국내 최고고 정관계에 뻗어있는 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어. 없어. 정면으로 부딪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동의해요. 리오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코딩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균열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장 견고한 요새는 항상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니까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통찰력이었다. 수진은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평범한 아이처럼 살게 해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래,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강민혁을 직접 겨냥하는 게 아니야. 그를 둘러싼 성벽에 금을 가게 만드는 거지. 그를 불안하게 하고 스스로 실수하게 만들어야 해. 수진의 시선이 지배 구조도의 특정 인물들에게 꽂혔다. 첫 번째 타겟 그룹은 언론이었다. 대중의 의심을 증폭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 하지만 아무에게나 제보할 수는 없었다. 강민혁의 돈과 권력에 매수되지 않을 굳건한 신념을 가진 기자가 필요했다. 수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용호 기자, 정경저널 소속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 그녀는 과거 은성그룹의 한 기자회견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임원들을 진땀 흘리게 만들었던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두 번째 타겟 그룹은 은성그룹 내부의 적이었다. 강민혁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이사진. 그들에게는 싸울 명분과 무기가 필요했다. 수진은 2명을 지목했다. 강시준 전무, 그리고 박서연 상무. 두 사람 모두 창업주 일가지만 강민혁이 회장이 된 이후로 철저하게 소외됐어. 특히 강시준 전무는 강민혁과 사촌 사이지만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이후로 계속 칼을 갈고 있었지. 이들에게는 작은 불씨만 던져줘도 알아서 불을 지필 거야. 전략은 세워졌다. 이제는 무기를 만들 차례였다. 리오, 프로젝트 제네시스 거는 아직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야. 너무 커.
처음부터 이걸 터뜨리면 상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들 거야. 좀 더 작고 명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알고 있어요, 엄마무서. 이미 찾아놨어요. 리오가 태블릿 화면을 수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은성 로지스틱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떠 있었다. 작년에 진행된 프로젝트예요. 공사 자재 단가를 부풀려서 약 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프로젝트 제네시스에 비하면 작은 액수지만 돈이 흘러 들어간 유령 회사의 서류 증거가 명확하고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중간 간부의 내부 고발 이메일까지 확보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수진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완벽했다. 아들은 이미 전략 수립 단계를 넘어 실행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날 밤 리오는 선물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50억 비자금 관련 증거 파일들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는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이 파일은 지정된 수신인 외에는 절대 열어볼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파일이 열리는 순간 자동으로 삭제되는 자폭 기능까지 심어두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르테미스라는 코드명으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스 신화 속 사냥의 여신, 악을 심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발신 서버는 앞서 구축해둔 다중 우회 경로를 사용했다. 전송 준비는 끝났다. 새벽 2시.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간. 수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의 작은 손가락을 지켜보았다. 리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세 통의 이메일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다. 하나는 정경저널의 김영호 기자에게, 다른 두 통은 각각 강시준 전무와 박서연 상무의 개인 이메일로. 잠시 동안 방 안에는 노트북 펜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울렸다. 수진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되돌릴 수 없었다. 전송 완료. 수신 확인됐어요. 리오의 담담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모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두 사람을 감쌌다.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의 한 오피스텔. 정경저널의 탐사보도팀 사무실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김영호 기자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 아르테미스. 제목 은성그룹에 대한 작은 질문입니다. 김 기자는 코웃음을 쳤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익명의 제보 메일. 대부분은 근거 없는 비방이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투서였다. 그는 무시하고 메일을 지우려다 제목에 담긴 작은 질문이라는 겸손한 표현에 잠시 손을 멈췄다.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본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 은성그룹의 그림자에 대한 작은 질문을 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은 질문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으시다면 이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김 기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허풍선이의 제보 메일과는 격이 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암호를 풀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은성 로지스틱스 물류센터의 내부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유령 회사의 법인 등기 부등본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비리 증거 자료들이었다. 그는 기자로서의 오랜 직감이 발동하는 것을 느꼈다. 이건 진짜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 평창동의 한 고급 저택. 은성그룹의 강시준 전무는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강민혁에 대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태블릿에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역시 아르테미스였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이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을 기회라는 제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고 파일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점차 굳어갔다. 강민혁의 비자금 내역. 이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기였다. 이것이 강민혁을 끌어내리기 위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비밀 통신 앱을 이용해 박서연 상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늘 만나던 곳에서 뵙지요. 은성그룹 내부의 반란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삼성동 은성그룹 본사 100층에 위치한 회장실. 강민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한 시선이었다. 그때 비서실장인 최진규 상무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야, 최 상무. 표정이 왜 그래? 강민혁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건성으로 물었다. 오늘 아침부터 정경저널의 김용호 기자가 우리 그룹 홍보실과 재무팀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꽤나 집요하게 묻는 모양입니다. 그제야 강민혁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김용호 그 성가신 놈이 또 왜 설쳐대? 적당히 구슬려서 보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 확신을 갖고 파고드는 듯한 느낌입니다. 최 상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시준 전무님과 박서연 상무님이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김용호 기자, 그리고 강시준과 박서연. 따로 떼어놓으면 별것 아닌 일들이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벌어진 두 개의 사건. 강민혁의 뛰어난 동물적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불길한 예감. 그는 아직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자신의 성에 돌을 던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조의 상무, 예 회장님, 누가 감히 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당장 알아내. 쥐새끼 한 마리라도 기어나온 구멍이 있을 거야.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끌고 와. 강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균열을 만든 것이 고작 6살짜리 천재 소년과 세상에서 잊혀진 한 여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르테미스가 쏘아 올린 작은 화살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용호 기자는 첫 제보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취재했고 마침내 정경저널의 온라인판에 단독 기사를 터뜨렸다. 은성 로지스틱스 수십억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유령회사 통해 비자금 조성했나. 아직은 의혹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었지만 기사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날카로웠다. 유령회사의 이름과 계좌번호 일부까지 거론하며 은성그룹의 심장부를 정조준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은성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재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파문은 즉시 은성그룹 본사 100층의 회장실을 강타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강민혁은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태블릿 PC를 집무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지만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고작 50억짜리 공사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당신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그의 고함 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평소의 냉철하고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제국의 황제가 성벽의 균열을 발견하고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다. 최 상무 당장 특별감사팀 꾸려. 이번 정부 유출건 뿌리까지 뽑아내. 재무팀, 물류팀 관련된 놈들
전부 다 조사해. 컴퓨터, 휴대폰, 개인 계좌까지 샅샅이 뒤져. 누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쳤는지 반드시 내 눈앞에 끌고 와. 강민혁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이것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었다.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피해 숙청 선언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은성그룹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최진규 상무가 이끄는 특별감사팀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재무팀과 물류팀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들은 직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컴퓨터를 압수하고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수거해갔다. 직원들은 한 명씩 취조실처럼 꾸며진 회의실로 불려가 몇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아야 했다. 김영호 기자와 연락한 적 있나? 최근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직원과 만난 사실은? 당신 계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내역은 없는가? 감사팀의 질문은 집요하고 모욕적이었다. 그들은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했다. 실제로 물류센터 공사에 관여했던 과장급 직원 2명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괘씸죄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그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며 입을 막았다. 강민혁의 잔혹한 방식은 조직을 빠르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누구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공포는 충성심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동료를 지켜본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반감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배신자 한 명을 잡기 위해 수십 명의 잠재적인 적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폭풍의 눈에서 벗어난 작은 아파트에서는 이수진과 리오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리오가 뚫어놓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이 익명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내 게시판의 글들과 감사팀의 동향 보고서가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었다. 예상대로야. 강민혁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 수진은 차가운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혼란스러울 때가 기회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구원의 손길을 찾게 되어 있어.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됐어, 리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다. 박동훈. 과거 재무팀 부장이자 강민혁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나 수년간 굴욕의 세월을 보낸 남자. 그는 강민혁의 비자금 내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인물이었다. 수진은 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리오 박동훈 전무의 개인 보안망을 뚫지 않고 그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절대 추적 불가능한 방법으로. 물론이죠. 리오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코딩에 몰두했다. 그리고는 에코 채널이라고 이름 붙인 익명의 보안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이 프로그램은 메시지를 수신인이 확인하는 즉시 서버와 개인 기기에서 영구적으로 삭제시키고 어떠한 접속 기록도 남기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수진은 리오가 만들어낸 통로를 통해 박동훈에게 첫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2018년 감사 때의 비상금을 기억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상금은 과거 수진이 박동훈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었던 둘만의 암호였다. 당시 박동훈은 회계 처리 실수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공중에 띄웠고 자칫하면 횡령 혐의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팀장이었던 수진이 자신의 재량으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경기도 외곽의 한 물류 자회사. 창고 옆에 자리한 초라한 사무실에서 박동훈은 무기력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한때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던 엘리트였지만 이제는 재고 현황이나 파악하는 신세였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처음 보는 앱의 알림이었다. 호기심에 알림을 누른 그는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2018년의 비상금. 그와 이수진 단 두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였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수진, 5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라졌던 비운의 천재. 그는 그녀의 결백을 믿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이 메시지가 그녀에게서 온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덧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지금 은성그룹은 배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여기서 잘못 엮이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다. 박동훈이 몇 분째 답장을 망설이고 있을 때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두려우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강민혁의 노예로 평생 사실 겁니까?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그의 심장을 때렸다. 그는 지난 수년간의 서름을 떠올렸다. 자신의 실력을 시기하여 기어코 자신을 내쫓았던 강민혁의 비열한 얼굴.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대로 썩어갈 수는 없었다. 누구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즉시 회신이 왔다. 저는 당신의 동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강민혁에 감춰진 비자금 내역 당신이라면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만나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전달해 주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진과 박동훈의 비밀스러운 접선이 시작되었다. 수진은 과거 전략기획팀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감사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정보 전달 계획을 세웠다. 박동훈은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충성스러운 후배들을 통해 야간에 재무자료실에 접근했다. 그리고 수진이 알려준 강민혁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와 관련된 서류들을 몰래 빼내 디지털 파일로 변환했다. 그 안에는 물류센터 비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고전적인 네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 수진은 서울 시내의 한 공원 특정 벤치 아래에 자석으로 된 작은 USB 저장 장치를 숨겨두라고 지시했다. 박동훈은 감사팀의 눈을 피해 새벽 시간에 공원을 찾아 USB를 숨겼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범한 주부처럼 위장하고 공원을 찾았다. 리오는 근처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그녀는 유모차를 끌며 아무렇지 않게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다. 주변을 살핀 그녀는 재빨리 벤치 밑에서 USB를 회수했다. 누구도 아들을 데리고 나온 평범한 여자를 의심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리오에게 USB를 건넸다. 리오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 가득 강민혁의 범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몇 년간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리스트, 심지어는 경쟁사 대표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있었다. 그것은 강민혁의 바벨탑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수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투지가 불타올랐다. 잘가 강민혁. 이제 내 파티는 끝났어. 강민혁이 한 명의 배신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제국을 헤집어 놓는 동안 수진은 그의 제국을 뿌리째 뒤흔들 무기를 손에 넣어 넣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추는 이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일으킨 피해 숙청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내부 정보 유출의 증거는 찾지 못했고 애꿎은 직원들의 원성만 높아졌다. 강시준 전무와 박서연 상무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았고 김영호 기자의 후속 보도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겨누고 있을 터였다. 내부 감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국내 최고로 불리는 보안 및 사설 정보 업체를 고용했다. 그의 지시는 단 하나였다. 코드명 아르테미스. 이 유령의 실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밝혀내라는 것이었다. 업체 전문가들은 아르테미스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벽에 부딪혔다. 아르테미스가 구축한 네트워크는 완벽에 가까웠다. 수십 개의 가상 서버와 암호화된 노드를 거치는 통신 기록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해킹 실력만 놓고 본다면 국가정보원 소속의 최고 전문가 수준, 아니 그 이상이었다. 디지털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업체 대표의 보고에 강민혁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럼 돈만 받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범인의 프로파일링입니다. 대표는 스크린에 분석 자료를 띄웠다. 범인 즉 아르테미스는 은성그룹의 내부 정보에 매우 정통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훔쳐낸 수준이 아닙니다. 정보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압니다. 김영호 기자와 강시준 박서연 상무를 타겟으로 삼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기업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전략가의 소행입니다. 전략가. 그 단어가 강민혁의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계속되는 보고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또한 범인은 매우 강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금전적 이득이나 단순한 과시욕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은성그룹, 더 정확히는 강민혁 회장님 개인을 무너뜨리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은 매우 신중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전에 작은 공격으로 상대를 떠보고 내부의 혼란을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혁은 눈을 감았다. 전략가, 깊은 원한, 치밀한 계획. 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잊고 있던 한 사람의 얼굴. 이수진,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쳤던 여자. 그녀는 분명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한 실행력은 강민혁 자신도 여러 번 감탄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최진규 상무를 시켜 그녀의 뒷조사를 했을 때의 보고를 떠올렸다. 작은 동네 도서관 사서. 6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미혼모. 그런 그녀가 이런 일을 꾸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어쩌면 그 평범한 삶 자체가 위장일지도 모른다. 그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을 보고 그 안에 아직도 5년 전에 그 불꽃이 남아있는지를. 며칠 뒤 수진이 일하는 동네 도서관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뒷좌석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명품 수트를 차려입은 강민혁이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낡고 조용한 도서관의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다. 책 냄새와 함께 수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편안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과거의 날카롭고 야심만만했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책 읽어주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흩어지자 강민혁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오랜만이군 이수진 씨. 낮고 익숙한 목소리에 수진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그녀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천천히 돌아섰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의 악몽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그저 평범한 도서관 사서일 뿐이다. 강민혁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강민혁은 그것을 갑작스러운 만남에 대한 당혹감 정도로 받아들였다. 지나가던 길에 잠시 들렀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듣자 하니 고생이 많았다고. 늘 마음에 걸렸었지.
그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염려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진은 속으로 역겨움을 삼켰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아주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고요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보려 했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았다. 평온이라 좋은 말이지. 그런데 요즘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좀 생겨서 말이야. 강민혁이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했다. 어떤 쥐새끼가 숨어서 회사를 흔들고 있어. 재밌는 건 그놈의 방식이 꼭 예전의 당신을 보는 것 같단 말이지. 아주 전략적이고 대담해. 그는 수진의 얼굴에서 작은 변화라도 찾아내려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런가요? 저는 이제 그런 세계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요. 요즘 제 관심사는 새로 들어올 어린이 전집이 제대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뿐인걸요. 수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책장의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했다. 그 완벽한 무관심. 강민혁은 처음으로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녀의 방어막은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탐색 대신 날카로운 협박으로 방향을 틀었다. 평온이라는 건 말이야. 아주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거야, 이수진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그 평온을 깨뜨리면 아주 슬픈 일이 되겠지. 아들이 있다고 들었어. 소중한 것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법이야.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리오를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물론이죠, 회장님. 그래서 전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처럼 높은 분께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꺼주시는 것도 제 평온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정중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더 이상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 강민혁은 더 이상 그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가 범인이라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강인했다. 그래, 평온하게 잘 지내도록 해. 아직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도서관을 떠났다. 그의 검은 세단이 사라질 때까지 수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차가 떠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전부를.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망설임은 사치였다. 이것은 더 이상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쟁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잠든 리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꽉 끌어안았다. 그녀는 강민혁의 협박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어린 아들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결심했다. 수진은 리오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리오가 고개를 들자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내야겠어, 리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해. 엄마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의를 읽은 리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토록 아껴두었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모든 비리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협박은 그들을 침묵시킨 것이 아니라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터였다. 강민혁의 협박은 이수진의 마지막 남은 두려움을 분노의 연료로 바꿔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맹렬하고 단호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정의를 되찾는 것을 넘어 아들 리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면전이 되었다. 대여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강민혁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수진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리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작전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강민혁의 개인 서버였다. 은성그룹의 공식 서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그곳은 강민혁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룹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이 설계한 외부와는 거의 완벽하게 격리된 디지털 요새. 리오는 지난 몇 주간 그 요새의 설계도를 분석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균열 하나를 발견했다. 엄마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위험해요.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에요. 리오가 가리킨 것은 서버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방화벽이 충돌하는 아주 짧은 순간의 동기화 오류였다. 세로. 01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침투해야만 했다.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았지만 일단 성공한다면 모든 방어막을 우회하고 서버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포착할 건데 제가 만든 AI 크로노스가 할 거예요. 서버의 모든 데이터 패킷 흐름을 분석해서 동기화 오류가 발생하는 패턴을 예측하도록 설계했어요. 예측 성공 확률은 87, 4%예요. 수진은 아들의 설명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의 작전이었다. 그날 밤 모자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리오의 방은 수많은 모니터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메인 모니터에는 은성그룹 서버의 네트워크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다른 모니터들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크로노스 예측 시퀀스 가동. 리오가 나지막이 명령하자 AI가 분석을 시작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 패킷 속에서 미세한 패턴을 찾아내는 고도의 작업이었다. 수진은 아들의 등 뒤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흐르고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때 모니터 한가운데서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다. 패턴 예측 완료. 동기화 오류 발생까지 남은 시간 3분 17초. 온다. 리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침투용으로 미리 만들어둔 트로이의 목마 코드를 준비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크로노스가 예측한 세로. 01초의 순간에 정확히 코드를 서버의 심장부로 찔러 넣는 것뿐이었다.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수진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Point 3, 2, 1, execute. 리오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방 안의 모든 모니터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가 꺼졌다. 정적, 수진은 숨을 죽였다. 성공인가 실패인가. 몇 초 뒤 메인 모니터가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 한 줄의 메시지였다. Welcome Administrator. 성공이었다. 리오는 강민혁의 디지털 요새를 완벽하게 점령한 것이다. 수진은 터져 나오는 환호성을 간신히 참았다. 리오는 흥분할 틈도 없이 곧바로 서버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암호화된 파일들로 가득한 미로와 같았다. 하지만 리오의 AI는 지체 없이 목표물을 찾아냈다. 파일의 이름은 가계부였다. 평범함을 가장한 위장이었다.
리오가 암호를 풀고 파일을 열자 그 안에서 강민혁의 추악한 범죄 역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기록이었다. 정치인과 검사 언론인들에게 건넨 뇌물의 날짜와 액수 주고받은 대가, 미술품 거래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경쟁사 오너들의 약점을 잡아 무너뜨린 과정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혁은 사업가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제네시스 정리라는 이름의 폴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강민혁과 최진규 상무가 주고받은 비밀 메모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이수진 건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언젠가 후환이 될 겁니다. 최진규, 알아서 해.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녀의 이름은 우리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져야 해.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으니까. 강민혁,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범죄의 완전한 설계도이자 강민혁의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5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모든 의문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리오는 이 모든 파일들을 복제하여 여러 개의 보안 클라우드 서버에 분산 저장했다. 이제 물증은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다음은 인적 증거를 확보할 차례였다. 수진은 에코 채널을 통해 박동훈 전무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녀는 새로 확보한 증거의 일부, 즉 강민혁이 다른 임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파일을 그에게 보냈다. 자신들 또한 언제든지 팽당할 수 있는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박동훈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조언에 따라 강민혁에게 억울하게 내쳐졌거나 불만을 품고 있는 다른 부서장들을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수진이 보내준 증거들은 그들을 설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분노가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비리와 비인간적인 경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수진은 익명의 채널을 통해 강시준 전무와 박서연 상무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라앉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메시지와 함께 전달된 것은 강민혁의 비밀 장부 중 창업주 일가를 어떻게 속이고 지분을 빼앗아 왔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증거를 확인한 두 사람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다른 중립적인 이사들을 설득하여 강민혁 회장에 대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준비를 마쳤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리오가 확보한 완벽한 디지털 증거, 그리고 수진이 규합한 내부 동맹들의 결정적인 증언. 강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수진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3일 뒤 은성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투자자와 언론이 주목하는 그 자리. 강민혁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랑하며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바로 그날,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리오, 우리의 무대는 저기야. 그곳은 강민혁의 제국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이자 동시에 그의 제국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심판의 장소가 될 터였다.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은성그룹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내외신 기자들로 북적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다. 행사장 내부는 은성그룹의 성공 신화를 과시하듯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무대의 진짜 지휘본부는 서울 변두리의 낡고 작은 아파트에 있었다. 이수진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짙은 남색의 비즈니스 수트를 꺼내 입었다. 도서관 사서의 편안한 옷이 아닌 전사의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리오가 노트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 해킹을 위한 공격 루트 증거 자료를 송출할 방송 시스템,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리오, 준비됐니? 수진의 물음에 리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5년간의 억울함과 서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 짧은 시선 속에 담겨 있었다. 오전 10시,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행사장 입구에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오늘의 주인공 강민혁 회장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레드카펫을 밟았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는 제국의 황제처럼 위풍당당하게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수진은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첫 번째 신호는 김용호 기자에게. 아르테미스의 이름으로 전송된 마지막 이메일에는 사냥을 시작하십시오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강민혁의 비밀 장부 전체 파일에 암호를 푸는 마지막 키가 담겨 있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김 기자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노트북에는 이미 수십 개의 폭로 기사가 송고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두 번째 신호는 강시준 전무와 박서연 상무에게. 그들은 맨 앞줄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메시지를 확인한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손에는 긴급 동의안이 들려 있었다. 마지막 신호는 대검찰청 특수수사팀으로 향했다. 리오가 설계한 익명의 제보 시스템을 통해 핵심 증거 자료와 함께 심판의 시간은 지금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호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팀의 지휘관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전원 진입 준비.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감이 스스로 교수대 위로 올라올 시간이었다. 화려한 오프닝 영상이 끝나고 강민혁이 연단 위로 올라섰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은성그룹 회장 강민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 은성그룹이 이뤄낸 눈부신 성과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혁신투명 경영, 사회적 책임. 그가 내뱉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지만 그 실체는 추악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과거의 낡은 관습을 버리고 오직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은성그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 강민혁이 목소리를 높이며 연설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였다. 이장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내의 소란을 뚫고 강시준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강민혁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대범한 척 연기해야만 했다. 강 전무님, 무슨 긴급한 안건이시죠?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안건입니다. 주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강시준 전무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강민혁이 무언가 대답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리오가 마지막 명령을 실행했다. 강민혁의 등 뒤에서 그의 업적을 찬양하던 거대한 LED 스크린이 순간적으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암흑으로 변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잠시 뒤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은성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화면 중앙에 큼지막하게 떠오른 글자. 강민혁 회장, 개인, 가계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곧이어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뇌물 리스트 탈세를 위한 유령 회사 목록. 강민혁의 비밀 장부가 만천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저게 뭐야? 당장 꺼 방송실. 뭐 하는 거야?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방송 시스템은 이미 리오의 손에 완벽하게 장악된 상태였다. 최진규 상무가 다급하게 방송실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스크린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프로젝트 제네시스와 관련된 비밀 메모였다. 이수진 건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녀의 이름은 우리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져야 해.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으니까. 강민혁이 직접 작성한 문장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장내는 충격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5년간 잊혀졌던 이름 이수진. 그녀가 억울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리오는 은성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모든 언론사의 라이브 송출 시스템을 해킹하여 이 모든 광경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강민혁의 범죄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강민혁은 연단 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움직이지 마시오 검찰입니다.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행사장 전체를 장악했다. 특수수사팀의 팀장을 맡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손에 든 채 성큼성큼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얼어붙은 강민혁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강민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사관 2명이 연단 위로 올라와 강민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 하는 소리. 그 소리는 한 시대의 오만한 황제가 몰락하는 소리이자 5년간의 억압을 뚫고 마침내 울려 퍼진 정의의 종소리였다. 강민혁은 자신이 세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력하게 끌려 내려갔다. 그의 등 뒤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의 죄목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강민혁이 수갑을 찬 채 연단에서 끌려 내려오는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는 새로 쓰였다. 은성신화는 은성게이트라는 추악한 이름으로 바뀌었고 강민혁이라는 이름은 혁신의 아이콘에서 부패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그 여파는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은성그룹과 관련 자회사들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 없는 폭락을 기록했다.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렸다.
거래소는 결국 은성그룹의 주식 거래를 무기한 정지시켰다. 그룹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대검찰청 특수수사팀은 그야말로 거대한 보물지도를 손에 쥔 것과 같았다. 리오가 넘긴 강민혁의 비밀장부는 단순한 증거 자료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커넥션을 총망라한 범죄의 백과사전이었다. 검찰청에 소환된 강민혁은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거만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방역을 준비했다. 디지털 증거는 조작될 수 있으며 익명의 제보자가 꾸민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민혁 씨, 이 메모도 조작이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담당 검사는 그의 앞에 두 프로젝트 제네시스 정리, 폴더에 있던 메모들을 출력해서 내밀었다. 이수진의 이름은 우리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져야 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한 문장을 마주한 강민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다. 검찰은 그의 변호인단이 반박할 틈도 없이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들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 뇌물이 오고 간 계좌의 거래 내역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차례로 쏟아냈다. 비밀 장부를 토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현직 장관 여당의 유력 국회의원 전직 검찰총장, 대형 언론사의 사주까지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자 그 그늘에 숨어 기생하던 수많은 벌레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세상의 모든 관심이 은성게이트에 쏠려 있을 때 사건의 시작을 알렸던 제보자 아르테미스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만 갔다. 검찰은 리오가 만들어둔 보안 채널을 통해 아르테미스에게 접촉했다.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강민혁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필요했다. 수진은 며칠을 고심했다. 그녀는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 아들 리오의 평범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빗속으로 걸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검찰로부터 아들에 대한 완벽한 신변 보호를 약속받은 후에야 그녀는 증인 출석을 결심했다. 수진이 검찰청의 모습을 드러낸 날 수많은 취재진이 그녀를 둘러쌌다. 5년 전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그녀는 이제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증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실 안에서 그녀는 5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차분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고 그녀의 진술은 리오가 찾아낸 디지털 증거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 않았다. 과거 은성그룹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그녀는 강민혁의 경영 방식이 어떻게 회사를 병들게 했고 그의 비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었는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증언했다. 그녀의 진술은 강민혁의 범죄를 입증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녀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론은 완전히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잊혀진 이름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리더를 잃은 은성그룹은 그야말로 침몰 직전의 난파선과 같았다. 채권단은 대출금 상환을 압박했고 해외 파트너사들은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수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룹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강시준 전무와 박서연 상무를 비롯한 남은 이사진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대로는 다 같이 죽습니다.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강민혁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고 시장과 직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리고 그들이 떠올린 단 한 사람의 이름, 이수진. 강민혁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그룹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그녀만이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며칠 뒤 강시준 전무와 박서연 상무는 검찰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직접 이수진을 찾아왔다. 5년 만의 만남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동료로서 그리고 회사의 대표로서 그녀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 팀장. 우리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사과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본론을 꺼냈다. 그룹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강시준 전무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수진 씨를 은성그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임시 CEO로 추대하고 싶습니다. 그룹의 개혁과 재건을 위한 모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사회의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수진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목표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지 권력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그 차갑고 비정한 기업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 리오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그저 아들과 함께 평온하게 살고 싶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도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녀가 거절의 뜻을 밝히자 박서연 상무가 입을 열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강민혁의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회사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진정한 정의일까요? 그녀의 말이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강민혁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거대한 상처와 폐허를 수습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정의의 완성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수진은 리오를 바라보았다. 리오는 말없이 엄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엄마의 결정을 믿고 지지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수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강인했다. 좋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도망자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위기에 빠진 거대 기업을 구원해야 할 리더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임무는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부패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강시준과 박서연은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잠시 말을 잃었다. 이내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수진은 5년 만에 은성그룹의 심장부로 돌아가게 되었다. 쫓겨났던 패배자가 아닌 제국을 재건할 구원자의 자격으로. 그녀의 잃어버렸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이제 그녀의 손에 수만 명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파괴가 끝난 곳에서 새로운 건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은성게이트의 재판은 세기의 심판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선고의 날이 밝았다. 법정 방청석 한쪽에 이수진과 리오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진의 손을 꼭 잡은 리오의 얼굴은 나이에 맞지 않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강민혁과 그의 공범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이들의 초라한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듯 했다. 피고인 강민혁, 특정경제 범죄 가중치, 어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등 판결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30년.
기업 총수에게 내려진 판결로는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그의 공범들 역시 각각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침표가 찍혔다. 수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되찾은 정의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위로의 눈물이었다. 강민혁이 몰락한 후 이수진은 은성그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그녀의 앞에는 폐허가 된 제국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민혁이 남긴 부패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의 수족 역할을 하던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했다. 비자금의 마지막 한 푼까지 추적하여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그녀는 무너진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목소리 제도를 신설했다. 강민혁이 문어발처럼 확장했던 부실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룹의 핵심 역량인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했다. 그녀가 5년 전 기획했던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재탄생하여 그룹의 미래를 이끌 희망으로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진심은 통했다. 직원들은 새로운 리더의 강직함과 능력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고 떠나갔던 투자자들과 파트너사들도 하나둘씩 돌아왔다. 죽어가던 은성그룹은 이수진이라는 유능한 의사의 손에서 서서히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룹이 안정을 되찾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정식 CEO직을 제안했다. 모두가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그녀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었고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며칠 뒤 이수진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은성그룹의 성공적인 재건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녀의 CEO직 수락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는 은성그룹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저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역할은 무너진 집을 청소하고 새로운 집을 지을 기초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끌어갈 새 주인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제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은 은성그룹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결정은 충격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다음 계획을 밝혔다. 저는 은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개인 자산을 더해 작은 재단을 하나 설립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이름은 정의의 씨앗입니다. 이 재단은 과거의 저처럼 거대한 조직의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다 모든 것을 잃은 내부 고발자들과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듯이 이 작은 움직임이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개인적인 복수로 끝내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기자회견은 뜨거운 박수 속에서 끝이 났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수진과 리오는 한적한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더 이상 쫓기듯 살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일상. 수진은 화려한 수트 대신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엄마 저기 불가사리예요. 이제 7살이 된 리오는 평범한 아이처럼 바닷가 생물들을 보며 신기해했다. 물론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여전히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AI 알고리즘이 설계되고 있었지만 말이다. 아이는 더 이상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닌 세상을 살리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 모자는 나란히 모래사장에 앉아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리오, 후회하지 않니 우리 때문에?
네가 평범한 아이처럼 살지 못한 것 같아서 엄마는 가끔 미안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리오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바다처럼 깊고 지혜로웠다. 아니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도요. 리오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의라는 건 나쁜 사람을 벌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가 진짜 정의 아닐까요? 엄마는 그걸 해냈잖아요. 수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지난 힘겨웠던 시간들이 파도 소리와 함께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다. 5년 전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 그리고 5년 후 엄마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던 천재 아들. 모자에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이 났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영웅이 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쟁취했다. 수진과 리오는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 노을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장엄한 빛이자 새롭게 밝아올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약속의 빛이었다. 모자의 강인한 유대감과 서로를 향한 사랑만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